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1년 전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한 33살 남자입니다. 이혼한 아내는 저보다 3살 적은 32살로 영업하던 시절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던 회사 거래처 여직원이었는데 홍보팀에 근무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와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고 대화가 잘 통하고 눈이 크고 눈웃음이 아주 예쁜 새끼 있는 모습에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때는 만나는 남자마다 눈웃음을 흘리는 해픈 여자인지는 전혀 몰랐죠. 제가 먼저 반해서 조금씩 다가갔고 그녀는 생각보다 쉽게 가까워져 1년 연애 끝에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결혼 2년 차부터 아내와의 사이에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연애할 때부터 무척이나 밝히는 여자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랑 속궁합도 참 잘 맞는 여자구나 싶었고 최선을 다했죠.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나도 충분히 만족시켜주고 있는 관계이구나 싶어 제 기분도 엄청 좋았어요. 연애 때부터 같이 살다시피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연애 1년 만에 갑작스럽게 계획에도 없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당시 아내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아이를 절대 낳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지만 아이는 계획에도 없었고 또 가장 큰 이유가 자기 몸매가 망가진다는 이유였죠. 저로서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이없는 이유에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거의 무릎 꿇고 빌다시피 해서 어렵게 설득 후 결혼까지 무사히 하게 되었죠. 아이를 가진 후 아내는 육아휴직을 하며 집에서만 생활하였고 출산 이후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아내는 한동안 아이를 이뻐해주고 잘 키워줬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아내는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고 점점 아이와 저에게 소홀해져 갔습니다. 자주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며 갈수록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점차 아이를 돌보는 것과 집안일에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녀 시절보다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다니고 옷도 맨살이 너무 많이 드러나 지나칠 정도의 옷들만 입고 심지어 성형외과에도 수십 번 드나들면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새벽마다 자기 몸 관리한다면서 헬스장은 빠지지 않고 다니더군요. 2년 동안 아이 때문에 고생했으니 아내가 잠시 일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방황은 그칠 줄을 몰랐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술 먹고 밤 12시가 넘어서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외박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불만을 토해냈더니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말해봐야 싸움만 될 것 같아 조금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또 와이프는 늦은 시간에 들어왔고 새벽에 잠시 일어나 간만에 아내랑 몸 한번 풀어볼까 싶어 바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아내의 몸에 이상한 자국이 있더라고요. 분명 관계에서 생긴 마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온갖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서 도저히 잠이 오질 않더군요. 그동안 술 먹고 늦게 들어온 게 남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큰일 났다 싶었죠. 결국 날이 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그녀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틈틈이 아내의 동선을 체크해보고 며칠 휴가를 내서 몰래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아침 운동 나가는 헬스장의 담당 트레이너와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10살이나 어린 20대 중반의 젊은 놈이었습니다. 멀리서 몇 번 봤지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은 또 얼마나 좋은지 아내는 그 남자를 쳐다볼 때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더 심각한 것은 젊은 놈이 혼자 사는 원룸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원룸 월세 40만 원을 나 몰래 만든 아내 통장에서 자동이체시켜 대신 내주고 있었더라고요. 또 아내의 모든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한 달 동안 쓰고 다닌 카드값만 자신의 월급보다도 많은 300만 원 가까이 쓰고 다녔습니다. 아내가 타고 다니는 차에 블랙박스까지 확인해 보니 그건 더 과간이더군요. 차에서도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서로 오가는 말이 우리 남편보다 10배는 더 잘하는 것 같다면서 소리 지르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자기 이혼하면 같이 살자는 말을 반복하더군요. 그 영상 보고 열받아 한번 따져보려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분명 그 남자 집에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원룸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남자는 무척이나 당황한 눈치였고 아내는 날 보자마자 첫마디가 여기 왜 왔어? 였습니다. 보통 관통짓 하다 걸리면 여보 미안해
이렇게 대답하거나 변명을 해야 하지 않나요? 아내는 무척이나 당당했고 이놈 만나는 동안 정말 나랑 이혼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자기는 오늘 집에 안 들어갈 테니까 저보고 원룸에서 나가달라네요. 안 가면 신고한답니다. 할 이야기가 있으면 내일 만나서 하자입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내를 끌고 나올 수도 없고 전 그냥 미친년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버젓이 남편과 아이가 있는데 어쩜 저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지 젊은 놈한테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두 번 다시 볼 것도 없이 아내와는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보고 외도 상대인 젊은 놈이랑 자고 들어갈 테니 나가달라는 황당하면서도 당당한 아내의 요구. 이미 제정신이 아닌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나와서 바로 처갓집으로 가서 그동안 찍은 사진들과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당신 딸이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라며 엄한 데서 화풀이를 하고 있었죠. 장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몇 번을 확인하고서는 주저앉아 울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화가 조금이라도 풀린 것만 같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있으니 아내가 장모님과 통화를 했는지 집에 들어왔더군요. 집에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헤어질 거면 곱게 헤어질 것이지 왜 온 집안을 뒤집어 놨냐면서 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기는 벌써부터 이혼을 결심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깨끗이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아이 얼굴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다시 그 남자한테 가버렸습니다. 다음날 또 그 여자한테 전화와서는 최대한 빨리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뭐 이혼? 애기 엄마가 간통을 저지르고 뭐가 그리 떳떳하니라고 했더니 간통죄는 이미 없어졌고 아이도 낳기 싫은데 제 아이까지 낳아줬으니 깔끔하게 이혼해달라고 하더군요. 대신 저 아이는 평생 안 봐도 된다면서 아이에 대한 모든 권한도 포기할 테니 빠른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참 뻔뻔하고 손톱만큼의 인정도 없이 말하더군요. 갑자기 든 생각이 저런 엄마를 둔 제 아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은 이 여자와 알고 지내봐야 저와 아이에게 상처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고 모든 걸 정리한 후 현재 본가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 준비하면서 아내에 대해 이리저리 더 많은 걸 알게 되었는데요. 만난 지 5개월밖에 안 된 젊은 놈한테 카드 대출까지 해가며 외제차를 선물해 줬더군요. 그녀가 저와 헤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싱싱하고 체력 좋은 젊은 놈이 좋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과연 그 젊은 놈이 당신처럼 늙어 빠진 나이 많은 여자가 과연 언제까지 좋다고 해줄까? 원룸 얻어주고 차 사주니까 유부녀랑 놀아난 거지. 마구 저주를 퍼부었더니 그녀는 그 남자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랍니다. 자기를 무척이나 많이 사랑해 준답니다. 저는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사는지 지켜보겠다고. 우리의 인연도 거기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혼 전에 이러한 사실을 진작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해 듣기로는 몇 개월 전 아내는 그놈과 헤어졌고 죽고 싶다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그놈이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결국 차였답니다. 며칠 전 제 바뀐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와서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러운 엄마를 보여주기 싫다고 했고 혹시 몰라서 그동안 나랑 통화한 내용을 다 녹음해놨다고 했죠. 나중에 아이가 크면 다 들려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소리를 듣고 오열하면서 울더라고요. 다시는 찾지 않을 테니 자신의 과거를 아이에게만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아이가 20살이 되어서 보고 싶다고 하면 그때 연락하겠다고 하고서 바로 끊었습니다. 저 여자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젊은 놈 찾아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니고 있겠죠. 벌써 생겼을지도 모르고. 무슨 운동을 시작해볼까? 민기적거리던 어느 날이었다. 헬스클럽의 쇳덩이 냄새는 질렸고 혼자 하는 조깅은 무료했다. 지인의 추천. 정확히 말하면 너 뱃살 좀 빼야지 라는 뼈아픈 지적과 함께 얼떨결에 테니스 레슨을 등록했다. 솔직히 처음엔 코웃음 쳤다. 테니스. 그거 귀족 스포츠 아냐? 틀딱들이 하는 운동 아냐? 반신반의하며 라켓을 받아들었지만 코트에 발을 들인 순간 모든 선입견은 산산이 부서졌다. 쨍한 햇살 아래 하얀 펠트공이 라켓면에 경쾌하게 부딪히는 소리, 코트를 가로지르는 시원한 바람, 온몸을 휘감는 짜릿한 운동 감각, 경쾌한 스텝으로 코트를 누비고 힘껏 내지르는 스트로크에서 느껴지는 쾌감은 단순한 운동 그 이상이었다. 땀방울이 쏟아지는 만큼 묵은 스트레스도 함께 날아가는 듯했다. 테니스는 칙칙했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상치 못한 인생운동이 되어주었다. 클럽 오전반. 매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씩 진행되는 레슨은 활기 넘치는 아줌마들과 함께였다. 아침 시간이라 코트엔 남자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이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비슷한 또래의 여성 동호인들이었다. 처음엔 낯설었다. 왁자지껄 웃고 떠드는 그녀들의 수다 소리에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들의 활기찬 에너지에 자연스레 동화되었다. 테니스의 꽃은 역시 복식 경기. 그 중에서도 남녀가 짝을 이루는 혼합복식은 땀 흘리는 재미에 묘한 설렘까지 더해 짜릿한 쾌감을 선사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찰떡 같은 호흡으로 랠리를 이어갈 때의 짜릿함은 혼자 벽을 보고 공을 치는 외로운 연습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었다. 그 오전반에는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정숙이라는 이름만큼이나 단아하고 차분한 인상의 아주머니였다. 하얀 피부에 옅은 미소,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늘씬한 몸매는 코트 위에서도 유독 빛났다. 매일같이 운동 후 마실 시원한 고급 생수나 갓 내린 듯 향긋한 커피, 손수 만든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간식거리를 챙겨와 오전반 사람들에게 살뜰하게 나눠주곤 했다. 클럽 사람들은 그녀를 강남의 빌딩 몇 채는 가졌다는 중견기업 사모님이라고 수군거렸지만 당시의 나는 세상 물정에 어두웠고 그런 배경에는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다. 그저 친절하고 싹싹한 동네 아주머니, 조금은 넉넉한 옆집 누나 정도로 편하게 생각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집에서 테니스 코트까지 느긋하게 걸어가던 길이었다.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는 골목길, 마침 길가에 번쩍이는 검정색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묵직하게 멈춰서더니 전동으로 창문이 스르륵 부드럽게 내려갔다. 예상치 못한 풍경에 눈을 동그랗게 뜨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정숙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낯익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어머, 정태씨. 마침 여기서 딱 마주치네. 코트 가는 길이죠? 타요. 태워줄게요. S클래스. 회장님 차라는 이미지가 강한 벤츠의 최고급 플래그십 세단. 살면서 실제로 가까이서 본 적도 타볼 기회는 더더욱 없었던 넘사벽의 차였다. 묵직하게 철컥 닫히는 문소리,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푹신한 최고급 가죽 시트, 은은하게 코끝을 간지럽히는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 그 순간 촌놈 근성인지 묘한 감정이 마음속을 스쳤다. 여지껏 편하게 정숙 아주머니라고 불렀던 호칭이 S클래스의 위압적인 아우라를 마주하는 순간 저절로 입안에서 맴돌며 정숙 누나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 나 역시 어쩔 수 없는 속물, 자본주의의 노예인가 하는 씁쓸한 자조와 함께 왠지 모르게 모락모락 피어나는 야릇한 기대감. 시간이 흐르면서 매일 코트에서 함께 땀 흘리고 랠리 중에 짓궂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운동 후 시원한 음료수를 나눠 마시다 보니 오전반 아줌마들, 아니 누님들과도 어느새 자연스레 격이 없이 친해졌다. 그녀들의 수다는 상상을 초월했다. 남편 뒷담화는 기본이고 시어머니 험담, 드라마 이야기, 맛집 정보, 심지어는 밤 생활 이야기까지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넉살 좋은 경상도 사나이답게 어색함도 잠시, 금세 그녀들의 수다 배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아유 정태, 허벅지 튼실한 것 봐. 여자 열어 눌리겠는걸. 글쎄요, 연애는 해봤어요. 근데 울려본 적은 없는데요. 호 정태가 보기보단 순진한 구석이 있었네. 아니, 순진한 애 데리고 왜 이렇게 놀려. 어머, 정숙 언니, 또 시작이네. 정말 정태한테 흑심 있는 거야? 뭐라는 거야? 내가 언제? 그렇잖아. 맨날 정태랑 붙어 다니잖아. 매일 같은 팀에 집에 갈 때도 같이 가고 말야. 그래, 정태는 내 거야. 너도 능력되면 나처럼 연기 하나 키워보시던가. 짓궂은 농담과 칭찬이 오가는 가운데 그녀들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져 갔다. 다들 기본적으로 벤츠, BMW, 아우디 같은 독일 명차를 몰고 다녔고 한 달에 최소 서너 번 이상은 강남 유명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제집 드나들 듯한 일 정도로 자기 관리에 열심인 미씨들이라 그런지 확실히 또래의 평범한 아줌마들과는 분위기부터 달랐다. 그녀와 나는 마치 오랜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서로의 움직임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 했다. 내가 강한 섭으로 포문을 열면 누나는 네트 앞에서 날카로운 발리로 득점을 마무리했다. 누나가 코트 구석구석을 찌르는 영리한 스트로크를 날리면 나는 묵직한 포핸드로 상대 코트를 짓눌렀다. 특히 네트 앞에서 서로 어깨를 스치듯 마주보며 작전을 주고받을 때면 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누나는 햇빛에 반짝이는 땀방울을 훔치며 너튼 미소와 함께 나지막이 속삭였다. 정태야, 다음엔 저쪽 빈 공간으로. 그녀의 숨결이 귓가에 살짝 닿을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랠리가 길어질수록 코트 안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숨가쁘게 공을 쫓는 와중에도 자꾸만 시선은 누나에게 향했다. 탄탄한 허벅지, 라인이 드러나는 테니스 스커트, 땀에 젖어 촉촉하게 빛나는 모습. 나보다 훨씬 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묘한 젊음과 싱그러움이 느껴졌다. 특히 포인트를 득점하고 환하게 웃을 때면 마치 소녀처럼 해맑고 사랑스러웠다. 나이스. 누나와 하이파이브를 할 때 그 짧은 순간의 접촉에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퍼져나갔다. 단순한 운동 파트너, 동호회 누나 동생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복식 경기를 함께 치를수록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어느 날 레슨을 끝마치고 라켓 가방을 어깨에 메고 테니스 코트를 나섰다. 오늘따라 유난히 뜨거운 햇볕 아래서 공을 쫓느라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은 상쾌했다. 시원한 바람이 땀으로 끈적해진 피부를 스치는 감각이 좋았다. 자동 판매기 앞에서 이온 음료를 고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어머, 정태도 운동 끝났어? 고개를 돌리니 늘씬한 몸매에 환한 미소를 짓는 정숙 누나가 서 있었다. 네. 누나도 운동 끝나셨어요?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시네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어깨를 으쓱하는 그녀의 모습에 나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다. 캔 커피를 뽑아 건네자 누나는 고맙다며 활짝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왠지 모르게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다. 정태, 오늘도 나랑 같이 가야지? 저야 감사하죠. 정태는 요즘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느는 것 같아. 제가 요즘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누나도 꾸준히 운동하시는 것 같던데. 자기 관리가 대단하세요. 그래서 몸매가 그리도 이쁜가? 칭찬에 약한 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일까? 누나는 칭찬에 기분이 좋은 듯 살짝 볼이 발그레해졌다. 운전하는 옆모습을 힐끗 훔쳐봤다. 살짝 올라간 눈꼬리와 오뚝한 콧날, 굵은 입술이 도시적인 세련됨을 풍겼다. 4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였다. 저 누나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쓸데없는 궁금증이 머릿속을 스쳤다. 집 근처에 도착하자 누나는 자연스럽게 차를 길가에 멈췄다. 내릴 준비를 하며 나는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누나, 오늘도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편하게 왔네요. 오늘 불금인데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빠이빠이. 잠깐만. 정태야. 차 문을 열려는 순간 누나가 나를 불러 세웠다. 왜 그러지? 갑작스러운 부름에 살짝 긴장하며 뒤돌아봤다. 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누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살짝 상기된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기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누나랑 술이나 한잔 할래? 술? 예상치 못한 제안에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심장이 쿵 하고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얼떨떨한 기분으로 되물었다. 네, 저녁에요. 남편분은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질문에 누나는 살짝 굳은 표정을 지었다. 아차 싶었다. 괜한 질문을 했나? 응, 우리 신랑 해외 출장 중이야. 아마 다음 주나 돼야 올 거야. 누나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게 들렸다.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외로움 같은 것이 느껴졌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좋아요. 그럼 저녁에 뵙죠. 솔직히 조금은 설렜다. 정숙 누나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니 어쩌면 머릿속에 엉뚱한 상상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자꾸만 그녀와의 저녁 식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의 단골 고깃집이었다.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누나를 기다렸다. 어떤 옷을 입고 올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별것도 아닌 저녁 약속인데 괜히 마음이 들떴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누나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퇴근 후라 그런지 테니스장에서 봤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웨이브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고 옅은 화장을 한 그녀는 훨씬 더 여성스럽고 부드러워 보였다. 베이지색 톤의 블라우스는 그녀의 세련된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미안해. 내가 좀 늦었지? 퇴근길이라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 아니에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어서 앉으세요. 우리는 삼겹살 2인분과 소주 한 병을 시켰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소주잔이 오가고 쌈을 싸먹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테니스장 이야기 같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했지만 술잔이 비워질수록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졌다. 정태는 복학 언제 해? 내년 봄에는 해야죠. 누나는 남편분이 큰 회사 대표님이시라면서요? 나는 조심스럽게 누나의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누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큰 회사는 아니고 중견기업 정도.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씁쓸해 보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또 괜한 질문을 했나? 후회하려는 찰나 누나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너 연애는 해봤지? 뜬금없는 질문에 살짝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물론 해봤죠. 몇 번 해봤는지는 비밀이고요. 내 농담에 누나는 푸웃음을 터뜨렸다. 굳었던 얼굴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우리는 점점 더 솔직한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느새 존댓말은 반말로 바뀌었고 서로를 누나, 정태라고 부르게 되었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묘한 친밀감이 우리 사이에 감돌았다. 솔직히 궁금했는데 누나는 남편분이 그렇게 대단하신데 정말 행복하세요? 내 질문에 누나는 한숨을 푹 쉬더니 술잔을 기울였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우리 각방 쓴 지 오래됐어. 각방? 나는 술 기운에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놀란 눈으로 되묻자 누나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애써 웃으며 말을 이었다. 왜? 놀랐어? 부부 사이를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알겠어? 나는 순간적으로 발끈했다. 애송이라니 나도 알건 다 안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받아쳤다. 하하, 각방 쓰는 거면 리스란 얘기잖아요. 저 어려도 알건 다 안다고요. 내 말에 누나는 피식 웃으며 너 보기보다 말이 통하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술잔을 다시 채우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돈 잘 벌어다 주고 회사 대표면 뭐해? 나한테는 남편 구실. 제대로 못하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나 다름없는데 누나는 5년 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23살 때 12살이나 많은 지금의 남편과 중매로 결혼했다고. 내년이면 남편은 52살, 누나는 40살이 된다고 했다. 나이 차이만큼이나 둘 사이의 골은 깊어 보였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누나의 눈빛은 점점 더 촉촉해져 갔다. 숨겨왔던 서름이 북받쳐 오르는 듯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누나를 바라봤다.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녀의 외로움과 슬픔이 느껴졌다. 그럼 혹시 누나도 따로 만나는 애인 있어요? 내 질문에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건 왜? 아니, 요즘 아줌마들 애인 하나씩은 다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누나도 있나 해서요. 사실은 나도 있어. 그녀의 솔직함에 순간 머리가 띵했다. 나한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왜 한 걸까? 나한테 여지를 주기 위해 일부러.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와, 역시 누나는 능력자야. 그 남자는 몇 살인데요? 너보다 5살 많아. 와, 그 정도 나이 차면 저도 가능성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가능성? 누나, 애인이요? 호호. 너는 그 사람에 비하면 완전 애기지. 나랑 5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애기는 무슨. 혹시 모르잖아요.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나서 속에 담긴 말이 튀어나왔다. 술기운인지 아니면 그녀에 대한 묘한 감정 때문인지 나는 왠지 모르게
누나를 돕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녀가 내 눈에도 남자가 필요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밤은 깊어지고 우리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지면서 소주병은 어느새 4병이나 비워져 있었다. 그나저나 너 진짜 여자 여럿 울리겠어. 아니에요 누나. 저 여자는 안 울린다니깐요. 그래, 여자 안 울리는 남자가 좋은 남자지. 여자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남자. 누나, 이건 남자의 촉인데 다른 무슨 일 있는 거죠? 혹시 그 남자한테 차이기라도 했어요? 아니, 무슨. 그 남자가 그냥 내 마음을 몰라주네. 누구요? 누가 이렇게 예쁜 누나 마음을 몰라주고. 그 남자가 대체 누구예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네. 그녀는 좀 전 마셨던 소주의 취기가 이제야 올라온 것인지 19살 아래의 연하에게 본인의 연애사를 고백하게 하였다. 너도 아는 사람이야. 네. 저도 안다고요? 누구지? 회원 중 한 명인가? 남자의 촉거리더니 바보 같긴. 김 코치 말하는 거야. 네? 코치님이요? 그래, 김 코치. 오늘도 말이야. 데리러 오라니까 못 온다네. 요새 누가 여자를 집에 혼자 보내니 술까지 취한 여자를 말이야. 무슨 바쁜 일이 있으시겠죠? 이 시간에 바쁜 일은 무슨.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겠지. 그럼 저랑 끝까지 재밌게 놀면 되잖아요. 너랑 어떻게 끝까지 노니? 애인도 아닌데. 아니다. 내가 애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본인의 얘기가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숨을 고르듯 시선을 창밖을 향해 간다. 그래도 제가 남자답게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마님.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과장된 모션을 취하며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순간 풋하며 웃음을 터뜨리며 귀여운 행동을 하는 나를 밉지 않게 바라본다. 그래요. 너 참 남자답다. 으이구. 귀엽다며 매볼을 가볍게 꼬집으며 기분 좋게 웃었다. 하지만 순간 내 기분이 이상해져 갔다. 총각이랑 유부녀 사이고 둘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닌데. 하지만 김 코치도 총각이지 아닌가. 누나가 유부녀라고 해도 쇼윈도 부부에 불과하고 나도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누나의 애인으로 말이다. 사실 김 코치 얘기를 듣고부턴 그에 대한 질투심까지 함께하여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기분이었다. 조금 더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을 떠본다. 누나,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아니, 나 신경 안 쓰도 돼. 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밤 끝까지 책임진다고. 괜찮아 집까지 금방인데 뭘. 나랑 지금까지 있어준 것만 해도 누나는 너무 고마워. 나는 좀 더 그녀와 함께 있고 싶은 나머지 집까지 데려다 주고 싶었지만 누나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더 이상 함께 있을 명분이 없게 된다. 약간의 생각에 잠긴 나는 결심한 듯 이야기를 이어간다. 누나 이대로는 도저히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저랑 한 잔 더 해요? 무슨 말 하나 했더니 으이구 알았어. 그녀는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는 내가 대견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선뜻 제안에 응한다. 그리고 비장의 무기를 꺼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혹시나 단둘이 술 먹고 있다가 누가 보기라도 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저희 집에서 한잔하시죠? 그녀는 잠시 고민에 빠지더니 우리 관계를 생각했을 때 뭐 별일 있겠어. 속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였는지 생각보다 쉽게 오케이를 하였다. 하지만 그 선택은 나와 누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는 발단이 되고야 만다. 그날 밤 우린 밤을 함께 보내고 나는 그녀의 새로운 애인이 되고 만 것이다. 안녕하세요. 22살 휴학생이에요. 그녀와의 만남이 어느덧 1년을 넘어가네요.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삶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저와는 놀랍도록 잘 맞아요. 게다가 그녀는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분이라 만날 때마다 제 손에 두둑한 용돈을 쥐어줍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조금 상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쇼윈도 부부로 지내왔던 그녀가 마침내 이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저 때문이래요. 더 늙기 전에 저와 함께 살아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연애는 몰라도 함께 산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단순히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게 아니야. 1년이든 3년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은 불행뿐이었으니까. 이제는 나도 즐기면서 살고 싶어. 그리고 나중에 내가 원하면 쿨하게 보내줄게. 그 말에 결국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에 행복할 용기를 내야 한다.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겨 이렇게 글을 적어보네요. 저에게는 2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상태입니다. 왜 헤어졌는지 얘기하자니 정말 비참해지네요. 직장에서 만난 후배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인데 같이 회식을 하면서 가까이서 보니 굉장히 귀엽고 술도 잘 마시고 싹싹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작업을 걸었어요. 술 한 잔씩 돌리는 척하면서 괜히 옆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습니다. 호감을 굉장히 많이 표현했어요. 아마 근처에 있던 사람이라면 다들 느꼈을 겁니다. 1차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갈 사람은 가고 2차는 갈 사람들만 가기로 했어요. 노래방을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제 실력을 보여주고 그녀에게 어필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초록씨, 노래방 가실 거죠? 같이 가요. 아, 저는 원래 노래 잘 못 불러서 별로 안 끌리는데요. 노래방에서 뭐 노래만 부르나요? 신나는 노래 맞춰 뛰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는 거지요. 팀장님들은 안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끼리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럽시다. 그럴까요? 그런데 저는 노래 못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걱정 말아요. 안 놓을게요. 상사들은 대부분 집으로 갔고 평직원들끼리 노래방에 갔습니다. 너희끼리 스트레스 풀고 신나게 놀아라 하며 법인카드를 주고 가셨어요. 저희는 노래방에서 놀았습니다. 한참 신나는 노래 부르며 소리 지르고 춤추고 한바탕 놀다가 다들 지쳐서 발라드를 부르며 쉬는 타임을 가졌어요. 저는 지금이다. 그녀에게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다 하며 노래를 예약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간간히 그녀와 눈맞춤을 하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제 노래에 반한 듯한 느낌이 왔어요. 내일 출근을 생각해서 노래방을 끝으로 헤어졌습니다. 집에 데려다주고 싶었지만 같은 부서 여자 직원이랑 둘이 같은 방향이라며 사라져서 저도 그냥 집으로 왔어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에서 내일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해야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괜히 그쪽 부서를 어슬렁거렸어요. 대리님, 아침부터 이쪽에 무슨 일 있으세요? 초록씨 보려고 왔는데 딱 마주쳤네요. 완전 행운이에요. 오늘 혹시 약속 있나요? 아니요. 따로 선약은 없어요. 그럼 오늘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럴까요? 그런데 오늘 30분 정도 늦게 끝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그럼 주차장에서 기다릴게요. 일 끝나고 내려와요. 이제 얼른 자리로 가세요. 오늘도 수고하고 이따 봐요. 저녁 약속을 받아준 것만 해도 그녀가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기대감이 커졌고 퇴근 후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40분쯤 지나 그녀가 내려왔습니다. 죄송해요. 대리님, 너무 늦었죠? 생각보다 일이 늦게 마무리가 돼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배고프겠네요.
얼른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녀를 데리고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니 이 일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분위기 있는 일식집으로 갔습니다. 술도 같이 한잔하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회사 얘기로 시작해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술병이 2병씩 늘어날 때마다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고백할 타이밍 있구나 생각했어요. 초록씨, 나 어떻게 생각해요? 대리님이요? 착하고 재미있는 사람? 남자로서는 매력이 없나? 나 초록씨랑 제대로 만나보고 싶은데. 글쎄요, 남자로서 매력은 만나봐야 알지 않을까요?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성격인지. 그녀는 굉장히 도발적인 여자였어요. 내가 그럼 얼른 증명해야겠네. 그녀와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그녀는 그동안 회사에서 봐왔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섹시하면서도 도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고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제가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제 스킬에 홍콩 간 여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헤어진 전 여친들이 가끔씩 연락 올 때도 있어요. 네가 그립다 면서요. 무튼 저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녀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내고 함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때? 나랑 만날 생각이 생겼어? 완전. 한 번 더 할까? 우리는 밤낮 할 거 없이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도 눈만 마주쳐도 서로 불타올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3개월 정도를 행복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 맞았고 저희 둘 다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었으니 앞으로 잘 만나면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랑 3개월 정도를 만났는데 정말 신혼처럼 눈만 마주치면 사랑을 나눴어요. 저희 집에서 거의 반동거를 했거든요. 회사도 같으니 출퇴근도 매일 같이 하고 회사에 알려지면 좋을 건 없으니 여자친구를 회사랑 조금 떨어진 곳에 내려주고 출근했습니다. 무튼 그렇게 눈만 마주치면 사랑을 나누었는데 정말 아주 갑자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회사 업무도 많아지고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여자친구랑 매일 집에서 술 먹으면서 상사 욕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그랬는데 스트레스가 문제인지 이틀 전에도 잘만 했던 게 갑자기 안 되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 미안.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 오늘은 일찍 자고 피로 회복 좀 해야겠다. 아, 오빠 많이 피곤한가 보다. 얼른 자자. 저는 괜히 위축이 되었고 여자친구는 뭔가 굉장히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안 되는 게 남자로서 되게 자존심이 확 무너졌어요. 회사에 출근하고 근처 약국에 가서 남자한테 좋다는 영양제도 사서 먹고 건강을 챙겼습니다. 3일 정도 열심히 챙기고 잠들기 전에 오늘은 기필코 여친을 홍콩 보내겠다 는 생각으로 밤의 분위기를 잡았고 여자친구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한참을 키스했는데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식은땀이 뻘뻘 났어요. 아,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러지? 미안해, 소라. 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 오빠,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지? 문제는 무슨,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래, 그럼 쉬어요. 아, 미주가 잠깐 보자고 했던 걸 깜빡했네. 먼저 잘게요. 갑자기 2시간 동안 어디서 연락이 끊기고 없더라고요. 미주가 요즘 고민이 많아서 잠깐 보자 했었는데 잊고 있었어. 갔다 올게요.
자고 있어요. 여친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느낌이 쎄했어요. 표정에서 느껴졌거든요. 뭔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고 이제 남자로도 안 보인다는 듯한 그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친은 다음 날이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연락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출근해서 여자친구를 찾아봤는데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에 여자친구를 붙잡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근처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소라야, 너 혹시 나 일부러 피하고 있는 거야? 오빠,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왜? 내 입으로 말해줘야 해. 오빠, 안 되잖아. 내가 왜 사귀었는지 기억나지? 오빠가 끝내주게 잘해서 사귀었던 건데.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 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러면 어쩌나 생각하기도 싫어.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야? 너무한다. 진짜. 내가 요즘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 아, 몰라. 솔직히 앞으로 오빠가 계속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 소라야, 우리 좋았잖아. 좋았던 때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좋았던 때 생각해서 여기서 그만하자는 거야. 그래도 실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회사에서는 이전처럼 직장 동료로 잘 지내자. 갈게. 그렇게 그녀는 저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헤어진 이유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녀와 헤어지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그녀는 정말 평소랑 다름이 없더라고요. 저 혼자만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이별을 겪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세워보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술만 연식 먹었어요. 그리고 연차를 내고 비뇨기과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비뇨기과 가는 게 창피하고 그래서 가기까지 굉장히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러다가 영영 안 될까봐 창피함도 떨쳐버리고 찾아가게 되었어요. 들어가니 대기 인원이 몇 명 있고 데스크에 섹시한 간호사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예쁘고 섹시한 간호사가 있으니까 더 민망하고 창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여기에 표시된 곳 작성해 주시고요. 내원 사유도 같이 적어주세요.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내원 사유를 적으려니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출하고 대기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히 헛기침하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승현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로 들어갔고 제 상황을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옆 검사실로 가서 누워있으라고 해서 검사실로 갔습니다. 이쪽 베드에 잠시 누워 계세요. 저는 누워있으라고 해서 누워있었고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언제 오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게 비뇨기과라는 곳에서 베드에 누워있으니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된 건지 아니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 간호사가 섹시하고 예쁘다고 생각해서 뭔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 흥분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너무 단단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창피하고 민망했습니다. 아, 이승현님. 지금 원장님께서 잠깐 다른 분 시술하시느라 좀 걸린다고 하셔서 잠깐 나와서 대기했다가 다시 들어오실 건데, 나가실 수 있겠어요? 아까 분명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잘 되시는데요. 그러게요. 갑자기 왜 이러죠? 아, 죄송합니다. 이승현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뭘 도와준다는 거지? 순간 머리가 정지되었습니다. 원장님 오기 전에 빨리 해줄게요.
그녀는 저를 향해 싱긋 웃더니 단단해진 그것을 달래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다가도 너무 좋아서 그녀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대기하시고 계세요. 그녀는 또 한 번 싱긋 웃으면서 다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대기했었고, 원장이 와서 검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간호사분이 안내를 해줬고, 검사가 끝나고 결제를 하는데, 아까 그 간호사한테 제 번호를 적어냈습니다. 그게 그녀여서 반응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반응을 한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의 마음에 불을 질러놓고 연락을 안 주다니 허무했습니다. 처방해준 약을 먹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그 비뇨기과를 다시 찾아가기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혼자 생각하기로는 그녀가 그때 저에게 마법을 걸어줘 다시 제 기능을 하게 된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남자 인생에서 이게 안 된다는 건 정말 클라스 수준입니다. 다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관계도 적당히 하면서 사세요. 정말 후회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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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성인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막둥이로 위에 누나 2명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누나들은 벌써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같이 안 산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대학도 집 근처 대학을 갔기 때문에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 생각 없이 대학 생활을 즐기며 다니고 있어야 할 제가 요즘 많은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네요. 엄마한테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지냈기 때문에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엄마랑 같이 저를 키워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이모는 엄마와는 다르게 굉장히 세련되고 젊게 하고 다녔어요. 생긴 것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모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돈 많은 여자거든요. 애를 3이나 낳은 엄마랑은 확실히 다르죠. 몸매도 굉장히 좋고 정말 앞모습도 그렇지만 뒷모습을 보면 정말 젊은 아가씨라고 할 정도니까요. 어린 마음에 이모한테 이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나도 이쁜 엄마 갖고 싶다고 울면서 뗐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엄마가 기분이 많이 상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운동도 하시고 엄마도 가꾸기 시작하셨거든요. 무튼 어릴 때부터 제가 이모를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어린 게 그래도 남자라고 이쁜 여자 좋아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어른들이 얘기했었거든요. 이모는 일주일에 3번은 넘게 저희 집에 놀러 오고는 했어요. 여자들은 그렇게 자주 보고 수다를 몇 시간이나 떠는데 뭐 그리 할 말들이 계속 생기고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볼일 보고 집에 가는 길에 누가 뒤에서 빵 클락션을 울리더라고요. 뒤돌아보니 이모 차였습니다. 현승이 어디 갔다 와? 아, 이모, 저 잠깐 친구들이랑 과제하고 왔어요. 그랬구나? 나도 너네 집 가는 길이야. 타? 아싸, 감사합니다. 저는 이모 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멋있게 벤츠 끌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멋있고 부럽더라고요. 대학 생활은 어때? 할만해? 네, 재밌어요. 아직 초반이라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죠, 뭐. 그래, 지금 실컷 놀아둬야지. 학년 올라갈수록 힘들어질 텐데 지금 실컷 즐겨둬. 네, 그래야죠. 엄마랑 저녁 드시러 가는 거예요? 네 엄마가 수육 삶았다고 저녁 먹으러 오라 그래서
막걸리 사서 가는 길이었어. 아휴, 또 술판 벌어지겠네요. 엄마가 특히 이모랑만 술 마시면 엄청 마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되면 술 먹고 수다 떠는 맛에 사는 거지. 그리고 뭐 내가 남자가 있길 하니?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이게 사는 재미지. 이모, 근데 이모는 만나는 남자분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라던가. 글쎄. 이모는 저를 쳐다보면서 웃으시며 글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봐온 이모한테 남다른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나이 차이 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말 자기 관리 잘하고 멋있는 여자이고요. 이게 이모에 대한 존경의 마음인지 정말 남자로서의 마음인지 아직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이모에게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걸 저도 몇 년 전부터 깨달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은수가 나왔어. 둘이 같이 오네. 얼른 와. 배고프지? 집에 오는 길에 만나서 내가 태워왔지. 잘했네. 막걸리는 사왔지? 그럼 아주 넉넉히 사왔지. 영준이는? 부엌에서 마무리 중이야. 얼른 먹자. 부모님이랑 이모 셋이서 동갑인데 어찌나 죽이 잘 맞는지. 아빠까지 완전 절친이 돼서 매번 셋이서 여행도 다니고 집에서 술도 마시고 그래요. 현승아, 너도 얼른 나와라. 네, 옷만 갈아입고 나갈게요. 넷이서 얼마나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저는 막걸리를 먹으면 잘 취하는 편이라 먼저 들어가서 쉰다고 하고 들어와 누웠습니다. 자다가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러 나왔더니 다들 술을 진탕 드신 건지 상도 안 치워져 있고 주무시러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막걸리에 양주까지 아주 나를 잡았었나 봐요.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모가 자고 있는 방 쪽으로 눈길이 갔어요. 살짝 열려있는 문 사이로 이모가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취기를 핑계로 제 마음을 주체하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을 하면서 틈틈이 사진도 찍는 30초반 남자입니다. 아는 형 때문에 사진에 관심이 생긴 뒤로 카메라 및 장비들을 구매도 하고 같이 출사도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는 형은 전문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시작한 지 3달 정도밖에 안 돼서 가끔 형이 촬영 나갈 때 옆에서 보고 배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급하게 형 대신 대타로 촬영을 나갔다가 생긴 일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황홀한 순간이었어요. 또다시 그런 행운이 제게 올까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우진아, 부탁 하나만 하자. 내일 내가 촬영이 잡혀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집에 좀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거든? 네가 대신 촬영 좀 해주라. 얘기는 다 해놨어. 1~2시간만 해주면 돼. 거기도 꼭 내일 촬영해야 되는 거라 일단 급한 것만 내일 간단하게 촬영하기로 했거든? 부탁 좀 할게. 아, 하긴 하겠는데 내가 아직 혼자서 촬영할 정도로 실력이 안 되잖아. 별거 없어. 소금 모델 촬영하는 거거든? 너 사진 찍는 감각 좋잖아. 그리고 어차피 보정 작업은 내가 파일 받으면 집에서 다 해서 넘길 거니까 너는 찍고 파일만 보내주면 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급한 거 1~2시간만 촬영해주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다. 아, 알겠어. 내가 해볼게. 고맙다 진짜. 너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너도 실전 경험 쌓는다고 생각해. 조금은 급작스럽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형 따라 사진 쪽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 실전 경험한다고 생각하자 싶었어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스튜디오도 운영하면서 사진 촬영도 하는데
같이 일을 해보자고 했거든요. 알려줄 테니까 같이 하자고요. 제가 당장 일을 그만둘 형편이 안 돼서 어느 정도 돈도 모아놓고 사진에 대해 더 배우고서 제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좋은 기회로 촬영을 해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이라 예약건이 많았는데 다 양해를 구했고 오늘 촬영하기로 한 팀은 아는 지인인데 오늘 꼭 촬영을 해야 되는 거라 저한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튜디오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명이 올 줄 알았는데 여자 혼자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더 안 오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혼자 진행할 거예요.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하고 나오세요. 미리 전달받은 컨셉들을 확인했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 모델분이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냥 모델로서 봐야 되는데 속옷 입고 포즈를 취하고 저는 또 그걸 촬영을 해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되게 흥분되더라고요. 굉장히 능숙하게 포즈를 취하고 오히려 저한테 디렉팅을 해주면서 이끌어주더라고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프로페셔널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그렇게 몇 차례 갈아입고 나왔고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다 하고 사진을 확인하면서 마음에 든다고 얘기해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속옷 런칭 일정을 잡아놔서 오늘 꼭 촬영을 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선보일 속옷들 촬영 다 했고 이제 나머지 촬영하고 진행한다고요. 저는 잘 될 거라고 응원을 해줬고 기분 좋게 촬영을 끝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속옷 모델 촬영은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고 흥분되는 작업이었어요. 앞으로 전문적으로 사진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작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형한테 바로 파일을 보냈고 촬영 잘 마무리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녁에 형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진 잘 찍었더라. 처음 치곤 구도며 다 완벽한데? 짜식, 가르친 보람이 있네. 모델분이 많이 도와주셨어. 덕분이지 뭐. 다행이다. 안 그래도 희영이가 너랑 사진 작업 더 하고 싶다고 하더라. 네가 마음에 들었나 봐. 나 내일 모레나 돼야 다시 갈 것 같거든. 스튜디오에서 네가 희영이 나머지 촬영 좀 더 해줘. 희영이가 너랑 촬영하고 싶대. 나랑? 아, 그래? 나야 그럼 공부 더 되고 좋지. 알겠어. 내가 촬영할게. 주말이니까 나 아무 때나 시간 괜찮아. 시간 잡아서 연락 줘. 네가 연락해봐. 나 바쁘다. 번호 알지? 그럼 부탁한다. 저는 괜히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진 작업하는 게 점점 더 재미있었어요. 희영씨 안녕하세요. 저 김민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진 촬영하실 게 더 있다고 하셔서 시간 잡으려고 연락드려요.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아무 때나 괜찮아요. 편한 시간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오후 3시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그때 뵐게요. 오늘 사진 촬영 즐거웠어요? 네, 저도 오늘 작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쉬세요. 그렇게 다시 내일 촬영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속옷 모델들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찍으면 더 이쁘게 찍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스튜디오로 갔어요.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짐 놓고 준비되시면 촬영 시작할게요. 오늘은 시간 여유 많으니까 천천히 포즈 하나하나 신경 써서 촬영할게요. 네, 저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오늘 가지고 온 건 저번보다 조금 더 야시시한 느낌이 나는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할게요. 이렇게 앉아서 포즈 취해볼까요? 아,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저는 사진 촬영에 임했어요. 이 포즈는 어때요? 네? 아, 속옷이 더 돋보이고 좋네요. 이쪽도 더 가까이서 찍어줄래요? 아, 이 각도로요? 네, 더 확대해서요. 계속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괜히 짓궂게 더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놀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진 확인 좀 해볼까요? 잠깐 진정 좀 할 겸 사진 촬영한 걸 모니터했습니다. 이거 이쁘네요. 이쪽으로 찍는 게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다음 거는 이쪽 위주로 그럼 찍어볼게요. 그리고 좀 더 돋보이게 훅 들어와서 찍어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요청했던 대로 사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민욱 씨, 이쪽도 찍어볼래요? 그녀가 다리를 쫙 찢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민욱 씨, 남자 좋아해요? 아니요, 그게 무슨. 아니, 이렇게 입고 아까부터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길래요. 신호요? 정말 그냥 사진만 찍다가 갈 거예요? 그럼 내가 민욱 씨랑 사진 찍게 해달라고 한 보람이 없는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섹시하게 입고 있는 이 여자가 나를 대놓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생각 없으면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죠. 너무 열심히 사진만 찍으셔서 충분히 다 찍은 것 같으니까요.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그녀의 팔목을 붙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이런 거 원한 거예요?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키스를 했어요. 그녀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얘기했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진짜 남자 좋아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더욱 뜨거워졌고 스튜디오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키스를 나눴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하더라고요. 다음 촬영은 언제 할까요? 언제든지요. 그녀의 후진 없는 도발에 저는 빠져버렸습니다. 이 매력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 싶었어요. 뭔가 작가들이 뮤즈를 찾는데 저도 저만의 뮤즈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한테서 촬영 연락이 오면 형이 스튜디오를 안 쓰는 시간에 연습을 한다는 핑계로 그녀와 촬영을 하며 또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매 순간이 아름다운 그녀였어요. 저희는 몇 번의 촬영을 더 하고서 썸을 끝내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종종 스튜디오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해요. 굉장히 흥분되면서도 사진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꼭 그날의 CCTV 기록은 삭제를 합니다. 형이 확인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싶어서 CCTV를 꺼놓거나 깜빡한 날에는 기록을 지우고는 해요. 저는 그녀의 응원으로 이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사진이 너무 즐거워요. 저에게 찾아온 저만의 뮤즈가 되어준 그녀가 너무 고맙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관상을 통해 알아보는 성욕이 강한 여성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욕은 개인의 성격과 욕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상을 통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욕이 강한 여성들의 관상에서 주장된 몇 가지 특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로 입술이 두꺼운 여성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입술이 크고 두꺼운 여성들이 성감이 예민하고 쾌락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욕 외에도 대범하고 기계와 풍모를 지니고 있을 수 있지만 사치로운 경향이 있어 자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콧대 중앙에 점이 있거나 중앙 부분이 위로 쑥 올라간 아치형 눈썹을 지닌 여성들은 한 남자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여성은 호감을 가지는 남성들과의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며 새로운 자극과 스릴을 찾는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자 하며 다양한 사랑의 모험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람둥이 관상이란 얘기죠. 세 번째로 눈 아래 애교살과 처진 눈꼬리. 눈 아래 애교살이 두툼하고 눈꼬리가 처진 경우도 비슷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한 남자에 대한 만족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와 관심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자신을 즐겁게 만들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남성들과도 쉽게 관계를 맺고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 인중은 코끝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중간이 넓고 아래와 위가 좁은 여성은 정열적이고 성적으로 강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성은 열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불꽃 같은 성격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랑과 관계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처음 보는 남자와의 원나잇도 서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간은 양쪽 눈썹과 눈썹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여성의 경우 미간이 좁은 것이 성적으로 강한 특징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좁은 미간을 가진 여성은 성적인 매력을 풍기며 매혹적인 분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으로 상대방을 유혹하고 자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성은 자신의 매력을 잘 활용하여 인간관계에서도 돋보이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성들을 흔히 새끼가 흘러넘친다 라고들 합니다. 이렇게 5가지 특징을 소개했지만 성욕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관상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관상학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근거와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재미로 받아들이고 개인의 성격과 욕망은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존중하며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욕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룰 때에도 예의와 존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관상을 통해 알아보는 성욕이 강한 여성들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불륜을 일으키는 3가지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는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다입니다. 일이나 육아가 바빠지면 서로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게 되어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 밖에 나가게 되면 불륜의 유혹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자극을 찾고 일탈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이트를 가서 부킹을 하거나 친구에게 이성을 소개받으며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루틴해지면 새로운 자극을 찾아야 할 필요가 생기는 사람들에게 불륜은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종의 도전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부부가 애정이 점점 식어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때 상대방에게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 사이에 감정적인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심리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다입니다. 리스 관계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불륜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본능적으로 참는 것이 어렵다고 해요. 리스 관계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륜으로 달려들게 되는 거죠. 수컷이 암컷을 본능적으로 찾듯이 말이죠. 그동안 관심에 있었거나 약간의 썸을 타는 사람이 있었다면 한순간에 빗장을 풀어버리고 유혹에 쉽게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심리는 현실 도피하고 싶다입니다. 불륜은 상대방에게 짊어질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본래의 파트너와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는 것은 꿈 같은 현실 도피가 되어줍니다. 일이나 가사 등의 바쁜 상황에서 잠시 나만의 휴식과 같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륜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죠. 특히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지루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불륜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공간 내에서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는 것이 꿈 같고 현실 도피를 하기에 딱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륜은 결국 상대방과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길게 보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함께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톡, 조용한 사무실에 울리는 메시지. 혹시 희정씨폰 아닌가요? 라는 카톡이 왔다. 누구세요? 하고 답을 보냈더니 전화가 바로 왔다. 분명 낯익은 남자 목소리. 첫사랑 진철씨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그쪽도 나란 걸 바로 알아채는 것 같았다.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그리고 잠시 동안의 침묵. 서로 사랑했지만 술만 마셨다 하면 변하는 그 사람 때문에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다가 끝내는 헤어졌었다. 그리고 내가 이사한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었다. 사는 게 바빠도 가끔은 그가 떠오르곤 했었는데
6년이 훌쩍 흐른 뒤 꿈처럼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뭔지 모르게 자꾸만 내 마음이 붕뜬 듯했다. 그 뒤로 가끔씩 통화하다 보니 생활에 활력소도 되고 지난 날로 돌아간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회사에서 가깝게 지내는 후배 미진이랑 선배 정희 언니한테 첫사랑한테 연락이 왔다고 했더니 천하의 바람둥이 두 여자가 요즘 건수가 없어서 간질간질하다며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수선을 피운다. 후배 미진이는 미혼의 솔로이다 보니 퇴근 후는 거의 나이트 죽순이에다 나보다 5살이 많은 선배 정희는 애가 둘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신랑이 트럭 기사라 밖으로만 나댕겨서인지 1년 전 돌싱이 된 이후로 두 사람이 꽁짝이 맞아서 놀러 다니기 바빴다. 정희 선배는 마음에 드는 남자만 보면 술 취한 척 화장실이나 어두운 곳으로 유인해서 아주 적극적이다. 함께 술자리에 본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남잘 밝히는 편이었다. 진철 씨랑 통화하면서 직장 동료들이 같이 만나자고 한다고 했더니 그러냐며 거부감 없이 그럼 그쪽도 셋이 나오겠다 해서 우린 어느 일식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셋이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예약된 방을 찾고 저쪽에서 걸어오는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너무 뛰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10년 전이나 변한 건 없는데 나보다 6살이 많은 진철 씨는 더 멋스러워지고 여유로운 미소에 중후함까지도 느껴졌다. 그리고 나한테 가볍게 손 내밀면서 우리 희정이 하나도 안 변했네. 월, 이제 나도 곧 있음 30살이야. 너무나 반갑고 수줍고 우리 쪽은 셋인데 남성 쪽 한 명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되었다고. 진철 씨 선배라며 소개를 하는데 그리 점잖아 보이지 않는 게 정희 언니와 잘 어울려 보였다. 한 잔 술에 취기가 올라오니 예전 생각이 새록새록 나기 시작했다. 벌써 정희 언니는 진철 씨 친구한테 오빠라 부르며 갖은 애교를 다 피운다. 어느새 다들 기분 좋게 취해서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진철 씨랑 나는 눈맞춤으로 짜릿함과 애잔함을 대신하고 있었다. 진철 씨 친구랑 정희 선배는 서로 눈짓을 하더니 한쪽 구석자리에서 별짓을 다 하는데 우리는 신경도 쓰지도 않는 듯 했다. 미진이랑 나랑은 흔하게 보는 정희 언니의 행동이었지만 진철 씨가 어떻게 볼지 민망해서 뭐라 해야 할지 좀 난감했다. 어색해진 진철 씨는 갑자기 담배 한 대 피우고 온다고 자리를 피하고 미진이랑 나랑은 술잔만 부딪히고 있었다. 정희 언니가 이 차는 노래방 가자고 그래서 우리 일행은 노래방으로 갔다. 미진이는 짝이 없어도 꿋꿋이 분위기를 띄워주며 일부러 조용한 발라드를 골라 불러주고 나와 진철 씨는 자연스럽게 함께 브루스를 추었다. 그 남잔 이미 내가 파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둘 다 순수할 때 만난 첫사랑이기 때문이었을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로선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애절함을 뒤로 한 채 헤어져야만 했다. 사실 난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돈 문제로 파혼을 해야만 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 비용으로 1억 원을 주셨고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 5천만 원 정도를 보태 총 결혼 비용으로 1억 5천을. 남자친구는 시댁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1억 5천 정도를 모았다고 해서 총 3억으로 모든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수중에 돈이 없으셔서 할아버지 유산인 시골의 전답을 팔아 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셨고 그때 저는 너무 속상해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축의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주신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상견례 후 둘만 만난 캐주얼한 자리에서 이것으로 둘이서 뭐든지 알아서 다 해. 집부터 예단 혼수,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3주 전인데 남편이 웨딩홀에서 신랑 측 50% 부담, 신부 측 50% 부담 이렇게 써있더군요. 이제 돈을 합쳐서 뭐든 다 함께하는 것인데 신부 측 50%면 우리 부모님은 손님이 적으십니다. 스몰 웨딩 원하셨었고 조율해서 결국 각자 게스트 부를 만큼 부르자 라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은 미리 다 주신 거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랬더니 남편이 각자 봉투를 그 자리에서 까서 계산하는 거라네요. 그래서 우리 봉투는 그 자리에서 열지 않을 것이다. 아마 부모님이 찾아오신 하객들 다 확인하고 싶어 하실 것이고 주시더라도 그 이후일 것이고 어떻게 하실진 다시 여쭤봐야겠다 했어요. 전화했더니 부모님 매우 당황해 하시면서 집부터 결혼식까지 그때 준 돈으로 알아서 하는 거고 축의금은 부모님 것이지 하시길래 다시 남친 전화 걸어서 오빠 그건 안 주신대 하니까 화가 났더라고요. 화가 난 상태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아 그러면 나도 효도하게 그냥 다 돌려드려야겠다. 나도 이제 생각해볼게 하며 당장 복수하겠다는 식으로 눈에 쌍심지를 켜니 이해가 안 되어서 오빠 우리 부모님이 이미 돈 많이 주셨잖아. 그 돈 1억 5천에서 다 알아서 하라고 하셨고 그 돈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지금 그 말이 왜 나와? 너 돈 1억 5천? 속으로는 너가 돈 많이 낸다고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도 내가 소득이 2배인데? 여기서 돈 얘기가 왜 나와? 아니 그 안에서 다 준비하자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돈 얘기는 오빠가 나보다 2배 더 번다는 얘기 벌써 여러 번 했지. 나는 우리 부모님 돈 주신 얘기 처음 얘기한다. 그랬더니 속 좁은 집안이라며 못 배워서 교양이 없단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남자를 믿고 어떻게 평생 살겠냐는 생각에 결혼식 몇 주를 남겨놓고 파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진철 오빠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찾았다는 겁니다. 며칠 뒤 진철 오빠가 퇴근 시간에 맞춰 그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날 잘 들어갔어? 너 보내고 한숨도 못 잤다. 난 잘 잤는데. 저녁 먹으러 가까운 한정식 집에서 밥을 시켜놓고 우리는 그날 못한 얘기들을 이어갔다. 그의 집은 수원이고 애는 하나인데 1년 전 이혼했으며 현재 건설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나를 찾는 데까지 무지한 노력과 시간 투자를 했다고 한다. 얘기만 듣는데 어느새 시간이 9시를 넘고 있어서 일어서야 했다. 그의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 한적한 곳에 잠시 차를 세우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참 동안 그러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 우리 집이었다. 애절함을 둘은 알 수 없는 아쉬움으로 떨어지기가 싫었다. 내일 회사 하루 쉴까? 그래도 되니? 그럼 출근 시간에 맞춰서 집 앞으로 갈게. 우리 멀리 나가자. 그럼 내일 보자. 조심히 가고. 다음날 우린 강화도 쪽으로 차를 몰았다. 손에 땀이 배기도록 깍지 껴서 잡고 예전에 연애할 때보다 더 깊은 간절함, 애절함이 몇 배는 더한 듯했다. 그는 내게 묻지도 않고 가다가 한눈에 보이는 펜션에 차를 세웠다. 그러고 저녁 시간이 되어 배가 고파 정신 차리고 보니 펜션에 들어와서 3시간이나 지나도록 우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 밥 먹자. 우린 밖으로 나가 회에 소주 2병을 마셨다. 그리고 식당을 나와 한적한 바닷가를 걷는데 그 남자가 나랑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나도 좋다고 했다. 첫사랑과 재회한 후 6개월째 예쁘게 연애 중입니다. 데이트를 여러 번 하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처음 1~2달 정도는 평범한 데이트를 했고 그 사람의 과거사에 대해 전혀 듣질 못했었죠. 2~3달 정도 만난 후에 술 한잔 하자고 해줄 얘기가 있다더라고요. 뭔가 촉이 쌓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 남자는 돌싱이고 저는 미혼. 결혼 기간은 4년 정도. 그리고 3살 된 딸 하나. 딸은 전부인분께서 키우고 있대요. 친권도 양육권도 모두 포기하고 전부인께 다 줬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또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것일까요? 머리가 심히 복잡하네요. 양육비는 100만 원 정도 보내고 있다는데 처음엔 정이 깊게 들지 않았어서 과거사를 듣자마자 다음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었지만 남자친구의 끝없는 구애와 진실된 모습에 저를 속상하게 만들거나 섭섭하게 만드는 일이 없을 정도로 달라진 그 남자에게 깊은 믿음과 신뢰로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저도 결혼을 하고 싶고 또 남자친구도 재혼 생각이 있더라고요.
서로 결혼 이야기가 살짝씩 오고 가며 심층 깊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지금까지 아이와 사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앞으로도 제가 원하지 않는다면 안 만날 수도 있다며, 양육비는 아예 안 보낼 수는 없고 지금도 기준표에 해당하는 금액보다는 많이 보내고 있기에 더 올려달라 그러면 많이는 안 올려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랑 재혼하면 제가 낳을 아이를 1순위로 두고 충실하겠대요. 전처와 딸 아이와 언젠가는 만나야 할 것 아니냐는 물음에 아이가 찾아온다면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전처와 협의 본 내용으로는 아이가 찾으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다네요. 딸을 안 만나온 이유는 아직 많이 어리기도 하고 딸이 초등학생쯤 되면 그때 따로 만나기로 협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제가 전 부인을 만나서 직접 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연락을 한번 해볼까 싶네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감당해야 할 역경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감이 안 잡힙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미혼율이 급속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30대 초반 여성의 약 3명 중 1명, 30대 후반 여성 4명 중 1명이 미혼이라는 결과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만나야 하는데 노처녀 대부분이 괜찮은 남자 만나기가 힘들다고 대답하는 여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애와는 달리 결혼 상대에게는 까탈스럽게도 바라는 게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직업, 경제력, 외모, 소위 말하는 스펙 좋은 남자를 선택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원하는 스펙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여성이 노처녀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당신이라는 여자가 노처녀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20대 여자들은 말한다. 나는 노처녀가 될 확률은 절대 없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미 결혼 정년기를 넘긴 여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찌질한 남자 만날 바야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정말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가요? 당신이라는 여자는 절대로 노처녀가 되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하지만 노처녀가 되는 여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 커트라인이 존재하는 여자야. 지인 중에서 결혼정보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몇 개월 전에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그 지인분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꼭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여자들 보면 답답하다라는 것이다. 저는 제가 강남 사니까 남자도 강남 사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요. 저는 키가 165cm니까 최소한 남자 키는 180cm가 넘어야 되고요. 저는 이대 나왔으니까 최소한 남자가 스발대학은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조건부터 이야기를 하는 여자들이 있다. 물론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런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여자들. 거기다가 자기가 정해놓은 남자의 기준에 한 가지라도 모자라면 처음부터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에게 막말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했다. 너는 그럼 얼마나 완벽하냐? 그리고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선호하는 남자들이라는 것이 문제다. 180cm의 키에 훈남 이미지의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그런 남자가 당신이라는 여자의 조건을 보고 이 남자도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기 싫어한다라는 것이 문제다. 여자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의 남자들도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여자들을 찾는다. 예전에는 얼굴만 이쁘고 몸매 괜찮고 나이 괜찮으면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외적인 모습만 보고 결혼을 선택하는 바보 같은 남자들은 거의 없다. 최소한 남자가 연봉 5천이면 여자 연봉 3천은 넘어야 되는 수준을 찾고 남자가 스카이대학 나왔으면 여자도 최소한 서울에서 이름 있는 대학 정도는 나와야 된다. 무슨 말인 줄 알겠는가? 그런데 당신 주제도 모르고 당신의 현실도 모르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 남자가 오겠는가? 난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것이다. 아무리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여자고 아무리 신데렐라를 꿈꾸는 것이 여자라고 해도 자기가 처한 현실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국엔 눈을 낮추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눈이 높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안다. 자기 스스로 남자에 대한 커트라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안다. 하지만 막상 남자랑 부딪히게 되면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온갖 핑계만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괴롭힌다. 남자 소개시켜줘라. 외롭다. 눈치도 없이 소개팅 시켜달라고 하지만 그런다고 주변 사람들이 소개팅 시켜주고 싶을까? 뻔히 이 남자는 이 사람한테 안 되라고 답 나오는 여자를 미쳤다고 해주겠는가? 그리고 그런 분들 주변의 절친이나 베프 중에서 꼭 비슷한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 여자 나이가 30대 넘어가면서 하나 둘씩 시집을 가고 친구들이 사라지면서 외로움 때문에 결혼을 서둘러서 하는 여자들도 보았다. 친구들을 보면 썩 결혼이 나쁜 것 같지도 않고 행복해하는 것 보니 결혼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여자분들 많아요. 그런데 당신이 결혼을 못하고 결정적으로 노처녀로 전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신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베프나 절친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서로서로 주말마다 만나면서 호스트바 놀러 가거나 벌 가서 술 한잔 먹거나 같이 쇼핑하거나 맛집 놀러 다니고 둘이서 여행도 다닌다. 같이 그렇게 늙어간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외로움도 잊은 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나이엔 더욱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없으니 포기한 건 아닌가요? 그러면서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만나는 거야 하며 쿨한 척하는 건 아닙니까? 남자친구가 없은 지 언 2년이 넘어가도 남자를 만들 생각도 이젠 없습니다. 왜? 함께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외롭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여자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남자라는 남자 욕은 다 하고 다닌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자기들이 결혼 안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축복받은 여자들이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남자랑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남자들만 있을 것 같은가요? 주변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여자들도 있지 않는가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한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들어도 모른 척 알아도 모른 척, 느껴도 모른 척으로 일관합니다. 그러한 여성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는 배신하게 되어 있다. 우리들의 영원한 골드미스를 위해서 건배를 하든 서약을 하든 피로 충성맹세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나중에 눈 뒤집히는 남자 만나면 그 남자랑 결혼한다고 난리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결혼 안 하고 남은 당신은 무엇이 되는가? 우리 영원히 함께 결혼하지 말자라고 약속했잖아, 물어내. 이렇게 말할 것인가요? 여자들이나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급해지면 우정보다 사랑을 더 찾더란 겁니다. 남자라는 존재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노처녀로 전락한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자를 못 믿는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여자들은 30대 초반에 남자한테 속아서 남자한테 당해서 결혼할 줄 알았는데 확신이 들었는데 그 남자한테 처절하게 뒤통수를 맞은 케이스들이 앞으로는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이럽니다. 하지만 이런 여자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 세상의 대부분 여자들이 당신과 비슷하게 남자한테 농락당한 적이 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당신만 그런 상처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고 똑같은 상처를 받았던 여자들은 그 과거를 과감하게 벗어 던졌고요. 왜 그런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늑대일 수는 없고 다 바람둥이일 수는 없고 다 나쁜 남자일 수는 없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자들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남자에 대한 문을 닫아버리면
좋은 남자, 괜찮은 남자 못 만나요.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계속 찾아다녀야 어떠한 남자가 좋은 남자인 줄, 어떠한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 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죽고 못 살아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이런 생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현실적인 부분을 타협하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때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이런 기억은 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사랑이 열병처럼 퍼져서 마음 한구석에 남기고 싶은 사람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이미 그 사랑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왜 당신만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떠날 수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죽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 늙어가고 병도 들 것입니다. 그때 당신 두 손을 꼭 잡아주고 당신을 위해서 병간호를 해줄 사람. 그때도 당신의 부모님이 해줄 것 같은가요? 부모님은 당신보다 일찍 돌아가십니다. 당신 친구들이 해줄 것 같은가요? 당신의 언니나 오빠, 동생들이 해줄 것 같은가요?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당신 곁에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